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그 부동산에서 발견되는 누수나 곰팡이 등의 하자에 관한 분쟁 및 이와 관련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발견되는 하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천장과 거실 마룻바닥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또 마룻바닥이 들뜨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옥상에서 빗물이 조금씩 새는 것을 발견했다든지 또 고시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룸이 33개인데 그중에서 11개가 불법 증축을 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려고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에 그 토지의 지하 3m 아래 부분부터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 폐기물이 쌓여진 것을 발견하는 등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하자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하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에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든지 또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는 것, 이게 이제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를 목적물 자체에 대한 결함이라고 보는 것은 그 목적물에 물리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자에는 물리적 하자뿐만 아니라 법률적 하자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 하자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 하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우리가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법률적 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주택에 예를 들면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또는 자살 등의 어떤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상당히 그 심리적인 위축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심리적 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심리적 하자는 이게 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다양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하자라고 하는 건요. 부동산 인근에서 소음이나 진동, 악취 또는 일조방해 현상이 있거나 또는 그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말하자면 그 부동산 자체에는 흠이 없지만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적 하자도 역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매매 목적물, 말하자면 이제 매매 대상인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매수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숨겨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매수인도 계약을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자를 세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누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나 혹은 벽지를 떼어내야지 누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결로 현상 같은 경우에도 날이 따뜻할 때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매수인은 선의이거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걸 알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과실,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건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부동산을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던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30평의 대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30평 중에서 10평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매수인은 일반 보통 사람의 주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알 수 있었을 건데 그 매매 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부주의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매수인에게는 바로 하자를 알지 못한 데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매수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사실을 안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하자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나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는 1년이 지났지만 하자를 발견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 매수인이 지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매수인이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있지도 않은 하자를 내세워 가지고 일부러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몰랐던 이와 같은 하자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발견 즉시 사진을 찍거나 해서 입증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매도인에게 구두나 내용 증명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하자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를 목적으로 매수한 집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 집에는 세입자가 있겠죠. 그래서 세입자가 그런 하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이렇게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이미 하자를 알고 있었다라든지 또는 조금만 주의를 했다고 한다면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매수인의 악이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신 매도인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이 그 악이라든가 과실이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매도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른바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집을 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가 될 것이지만 그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 부지인 주차장과 운동장 용도로 지정해둔 토지를 우리가 공매 공고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공매 공고에 이 매각재산은 각종 토지 이용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이라든지
특정한 목적 외에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그대로 매각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매매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사고 나서 여기다가 공동주택이나 호텔을 지려고 하는데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책임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매수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우선 매수인이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 하자 때문에 과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판례에 나타난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그 목축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원 예정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묘지 공원으로 확정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목적물인 대지를 주차장으로 쓸 목적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 대지에 도로 계획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에 관해서 지적고시는 아직 안 돼 있지만은 이미 도로지역으로다가 도로지역으로 결정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건물이 철거되고 이러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시원의 불법 증축의 경우에도 이런 하자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고시원을 불법 증축한 경우에도 보면은 이 경우에 건축법상의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증축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시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철거 및 원상 회복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방법으로 하자를 치유할 방법은 없는 거죠. 또 고시원에 방이 전부 33개인데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1개가 불법 증축돼서 이거를 철거한다고 한다면 권리 양수계약 당시에 예정했던 고시원의 그 수익보다, 그렇죠, 현저하게 이게 감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시원은 성격상 개개의 룸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철거를 한다고 한다면 철거하는 동안에 철거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얻기도 어렵고, 또 나머지 22개 방에 대한 고시원 영업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 철거 및 원상 회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양수인 입장에서는 그 고시원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하자로 인해서 권리 양수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때 계약 목적 달성은 가능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데, 부동산이 아닌 자동차와 같은 종류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담보 책임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는 거죠.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꼭 매수인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권리 행사는 어떤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를 하거나 계약의 해제나 또는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라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6개월이라고 하는 단기의 기간을 두고 있는 건 가급적이면 법률 관계가 빨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이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가지고 권리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와 같은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도 바로 일반 채권에 해당하면 10년 동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가지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6개월이라고 하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나버렸다라고 한다면 하자담보 책임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를 해가지고요, 다시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그 부동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역시 매도인에게 판 사람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을이 병에게 판 을이 그 판결에 따라서 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제 을은 이거를 갑으로부터 사가지고 병에게 팔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다시 매도인인 자기의 매도인인 갑에게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병한테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바로 그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약에 10년이 이미 지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 갑에게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 하자담보 책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매매에 의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매에서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매는 뭐 물론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는 매매와 이렇게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매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는 사실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그 채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렇죠,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실행해가지고 재산권이 이전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경매 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나 채무자, 매수인 등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기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경매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묻고 하면은 이게 좀 경매 절차의 안정에도 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를 전제로 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경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경매는 보통 이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건 의미하지만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렇게 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 사람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자담보 책임은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지고 있지만 하자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택 매매 계약을 할 때요, 그 매매 계약서에 여기에 하자가 없음을 매수인이 확인을 했고 차후 여기에 대해서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에게 특약이 맺어졌다라고 한다면 민법보다 이 계약서의 특약이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매도인이 이미 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면제 특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하자담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 이외에도요, 우리가 건축 도급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부동산 공사를 한 수급인은 건축주 등의 도급인에게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집안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도 후 5년간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와 같이 아주 이렇게 견고한 재료로 된 건물인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10년간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물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분양을 한 분양자와 또 시공을 한 시공자도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물의 주요 구조부나 또는 집안공사의 하자에 대해서는 10년간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외의 하자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 내구 연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교체가 가능한지 이런 걸 고려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 그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